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쓸 아트가이드 튀르키예 편 아트가이드 이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먹고 마실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프랑스, 중국과 더불어서 세계 3대 미식국가라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거쳐 있어서 예로부터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를 접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지배하면서 다양한 음식 문화가 혼합됐습니다. 흑해와 에게의 지중해,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드넓은 평야, 높은 산간 모두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 재료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중국 장안에서부터 시작해서 6,400km의 비단길에 종착점이 바로 이스탄불이었으니까 비단길을 통해 들여온 값진 향신료들까지 더해져서 튀르키예 음식은 굉장히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요, 식탁에 같은 요리가 올라온다면 요리사들의 목을 칠 것이다, 손목을 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조리법이 발달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목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음식은요, 예로부터 육류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흔히 우리 튀르키예 음식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바로 케밥. 케밥은요, 사실 이름이 아니라 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요, 300가지가 넘는 케밥의 종류가 있고요. 각 지역마다 그 케밥의 특색이 있기도 합니다. 꼬치에 끼운 시식 케밥도 있고요. 유명한 건 되네르 케밥이죠. 되네르는요, 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식재료는 케밥이 될 수 있죠. 조리법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케밥이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유목민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목축업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양은 튀르키예 사람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양을 길렀고요. 그 젖으로 유제품을 만들고 털을 깎아서 카펫도 짜고 가죽을 가공해서 팔기도 하죠. 튀르키예는 가죽 제품으로 2023년 조 단위의 수출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정말 맛있게 먹죠. 양고기 중에 특히 맛있는 건 바로 갈비 부분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이 양갈비를 피르졸라라고 하는데요. 새끼 양을 잡아서 아주 부드럽고 잡내도 나지 않죠. 특히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저렴하기 때문에 튀르키예에서 꼭 드셔보셔야 할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양갈비입니다. 코코레치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양고기 케밥의 일종인데요. 양 내장을 꼬치에 싸서 구워 먹는 요리죠. 우리나라의 곱창과도 같습니다. 새끼 양의 소장을 이용하는데 아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내장으로 만드는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시켐베 초르바 그리고 켈레파차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둘 다 스프의 한 종류입니다. 소의 위장, 양머리, 양곱창 등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국밥이랑 비슷하죠. 튀르키예에서는 숙취 해소제로 많이 먹습니다. 1800년대부터 오스만 사람들 사이에서 라크라고 하는 이 증류수를 먹고 과음을 하면 꼭 이 스프를 다음날 마신다고 합니다.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튀르키예 여행 가실 때 꼭 이 이시켐베 혹은 켈레파차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케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 케밥인데요. 튀르키예에서는 발르크 에크맥이라고 불립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하죠. 발르크 에크맥의 기원은요, 오스만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스만 제국 후기에 골든혼 해안에서 어부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낚시를 했고요. 식사 시간이 돼도 자리를 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갓 잡은 생선을 빵 사이에 넣은 것이 바로 고등어 케밥의 시작이죠. 지금도 에미네뉴 해안에서는요, 상인들이 오스만 시대에 복장을 하고 배 안에서 고등어를 구워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요. 생선이 들어갔지만 비리지 않아서 맛있습니다.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마. 이 돌마는요, 튀르키예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인근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튀르키예인들의 식사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돌마입니다. 이 돌마는 가득 차다, 돌룩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돌마는 간 고기, 야채, 밥 등으로 속을 넣어서 이 야채 같은 것에 넣어서 쪄서 먹는 음식입니다. 돌마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가지의 속을 채운 가지돌마, 토마토를 채운 토마토돌마, 피망돌마, 그리고 이 포도잎을 채운 돌마도 아주 유명합니다. 포도잎이나 식물잎으로 싼 돌마는요, 특히 명절 음식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모여서 만두를 만들고 전을 이렇게 부쳐 먹듯이 튀르키예 사람들은 명절에 모여서 이 야프락 돌마를 만들고 함께 쪄서 먹습니다. 이스탄불에 유명한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에 돌마.
이건 홍합 속을 채운 음식인데요. 해산물이 주 원료가 되다 보니까 에게해, 마르마라해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이스탄불 관광지 곳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해산물이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파시는 거 드시지 마시고 꼭 전문점 찾아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8배에 달하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튀르키예, 넓은 지역만큼이나 다양한 음식이 있고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으로 유명한 미식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몇 도시를 만나보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트라브존입니다. 트라브존은 튀르키예 북쪽 흑해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 트라브존. 이 트라브존은 튀르키예 어업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음식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함시타바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튀김 멸치라는 뜻인데 흑해 지역을 대표하는 해산물 요리입니다. 흑해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유럽 멸치를 튀긴 건데요. 튀르키예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에 흑해가 가장 추운 바다입니다. 바다가 추울수록 물고기는 더 살찌게 되는데 함시는 흑해가 가장 추운 시기인 11월부터 2월, 겨울에 보이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함시가 살이 오르고 맛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는요, 함시타바를 먹으려면 첫눈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질한 멸치를 옥수수가루에 묻혀 튀겨내는데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 트라브존은요, 튀르키예에서 옥수수주 재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이용한 토속 음식들이 아주 많은데요. 옥수수빵, 옥수수 스프 같은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 쿠이막입니다. 흑해 지역 별미인 쿠이막은요, 녹인 버터에 옥수수 가루를 섞고 신선한 치즈를 추가해서 만듭니다. 아침 식사에 주로 나와서 빵과 함께 먹는데 고소한 옥수수와 길게 늘어나는 치즈. 트라브존의 아침 식사는 이 쿠이막 덕에 입도 눈도 즐겁습니다. 두 번째 미식 도시는요, 바로 카이세리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에 카이세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튀르키예에서 11번째로 큰 도시고 딱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류의 이동 통로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와 비슷한 면적의 해발 고도가 1000m의 고지대인데요. 3916m의 에르지에스산, 핫산 같은 여러 산들도 있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겨울이 긴 동네라서 요리가 대체적으로 기름진 편입니다. 이곳을 대표하는 음식은 만트인데요. 만트는 우리나라 만두랑 같이 밀 반죽에다가 고기랑 야채를 넣어서 만든 음식입니다. 카이세리 만트는요, 숟가락에 여러 개가 들어갈 만큼 크기가 작은 것을 고급으로 칩니다. 그래서 카이세리 여인들은 함께 모여서 만트를 만들면서 누가 더 작은 만트를 만드나 요리 대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 카이세리는 카파도키아 지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카파도키아를 가기 위해 거쳐가는 도시이기도 하죠. 열기구로 유명한 카파도키아는요, 카이세리 인근 에르지에스산, 핫산 등의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쌓이고 오랜 시간 침식과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생겨난 곳입니다. 그 면적이 우리나라 4분의 1 크기에 달하는 카파도키아에 아바노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히타이트 제국 시대 때부터 도자기를 만들어서 3000년이 넘는 도자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인데요. 이곳에 1355km, 튀르키예에서 가장 긴 크즐 으르막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크즐 으르막은요, 붉은 강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은 이 강에서 나오는 붉은 점토, 그리고 산에서 나오는 토양을 섞어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항아리 하면 가장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아바노스가 있는 카파도키아인데요. 이 카파도키아를 대표하는 음식이 바로 항아리 케밥입니다. 항아리 케밥은요, 아바노스의 항아리 안에 고기, 야채, 소스를 넣고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가마 안에서 오래 졸여 만드는데 국물과 함께 스튜처럼 마실 수 있어서 한국인들 입맛에 딱 맞습니다. 관광지에서는요, 손님 앞에서 저 항아리를 깨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해서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카이세리 지역은 또 포도가 유명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가 고도도 높고 크즐 으르막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은 포도를 재배하기 아주 맞춤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세리는요,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이기도 합니다. 튀르키예는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어서 사실 술 문화가 발전하지는 않았는데요. 튀르키예 땅에 미국보다 더 넓은 포도밭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7000년 전부터 와인을 양조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카파도키아 지역이 동굴이 많아서 동굴 속에서 와인을 숙성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이 포도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크.
이 라크는요, 포도주를 만들고 남은 포도 껍질 같은 찌꺼기를 증류한 술인데 순수한 라크는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향신료를 첨가를 해서 재숙성합니다. 아니스라는 풀이 들어가서 라크의 원래 색은 투명한데 물을 섞으면 뿌옇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크의 역사는 오래됐는데요. 15세기에 라크 무역과 관련된 기록이 있고요. 오스만 제국 시대 때는 라크에 세금을 붙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독주지만 특이한 향을 가지고 있고 주로 멜론과 함께 먹습니다. 세 번째 미식 도시는요, 아피온입니다. 이 아피온 카라이사르라고 하는 동네는요, 튀르키예 남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대리석 산지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돌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도시의 이름 아피온은요, 아편, 즉 양귀비꽃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약용으로 쓰는 양귀비꽃을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귀비 씨앗 같은 것들 이용한 빵이나 음식들도 아주 많습니다. 요즘 한국 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카이막이라는 음식이 있죠. 이게 또 아피온의 특산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방송인이자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는요, 튀르키예 음식을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튀르키예로 신혼여행을 한 달이나 갔다고 하죠. 또 하루에 5끼씩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튀르키예 음식에 관심이 많은 백종원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카이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의 맛이라고. 그 뒤로 국내에서 카이막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카이막 전문 카페 같은 것도 생기고 했는데요. 이 카이막은 생우유를 천천히 끓여서 지방층을 응고시킨 유제품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카흐발트라고 하는 아침 식사에서 꿀과 함께 빵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바클라바라고 하는 단 디저트, 빵 푸딩 같은 것에 얹어서 많이 먹는데요. 보통 젖소, 양, 염소젖을 활용해서 만드는데 그중 물소젖으로 만든 카이막을 최고로 칩니다. 양귀비 주 재배 지역인 아피온에서는요, 양귀비 씨의 찌꺼기를 먹은 물소의 우유로 만드는 카이막이 튀르키예 최고 품질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 아피온은 카이막만 먹는 게 아니라 카이막으로 만든 로쿰, 카이막 케이크 같은 음식도 아주 유명합니다. 아피온에 특산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죽. 수죽은 말린 내장에 양념한 다진 고기와 소금을 넣어서 발효한 소세지입니다. 유통기한이 긴 게 특징인데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고기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었던 방식이 바로 이 수죽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계란과 수죽을 같이 구워서 먹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미식 도시는요, 바로 가지안테프입니다. 가지안테프는요, 튀르키예 동부 시리아 국경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 대륙성 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가장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또 주로 양고기를 써서 만든 음식이 많고요. 한식처럼 고기, 뼈, 내장, 기름까지 재료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부위 없이 모두 요리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식처럼 마늘도 많이 쓰죠. 음식 분야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동부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지만 2023년에 있었던 지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가지안테프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 피스타치오인데요. 중동이 원산지인 이 피스타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견과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튀르키예는 세계 4위의 피스타치오 생산국인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 가지안테프에서 수확이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볶아 먹거나 아이스크림 혹은 과자로 만들어 먹기도 하죠. 피스타치오로 만든 대표적인 디저트는 바로 바클라바입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 때부터 가지안테프의 특산물이었던 이 바클라바는요, 얇은 페스츄리 반죽을 겹겹이 쌓아서 구워 만드는데 사이사이 버터와 피스타치오를 넣고 마지막으로 시럽을 뿌려서 먹는 아주 달달한 디저트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향으로 중동 지방에서도 맛볼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 시대 때 1700년부터 운영하는 바클라바, 아주 오래된 바클라바 가게도 있습니다. 견과류를 듬뿍 넣은 가지안테프 디저트 카트메르라고 하는 이 디저트는요, 재밌는 문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보내는 첫날 밤, 그 다음 바로 먹는 첫 음식이 바로 이 카트메르라고 합니다. 달콤한 카트메르처럼 이걸 먹고 달콤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 라는 의미죠. 결혼식이나 할례, 출산, 종교 모임 같은 특별한 행사에 쓰이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 헬바라는 건데요. 과자의 한 종류로 견과류, 버터, 샤프란, 장미수, 우유, 설탕 같은 걸 넣어서 만든 음식입니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헬바가 있는데요. 밀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헬바는
죽은 자의 헬바라고 해서 올류 헬바스라고 합니다. 누군가 죽으면 장례식에서 대접하는 용어로 사용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밀가루 헬바를 내가 굽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 집에 누군가 사망했구나 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가지안텝 하면 또 유명한 스프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분들도 이걸 많이 드신다라고 하는데요. 베이란이라고 하는 스프입니다. 정형화된 아침 식사를 먹는 다른 튀르키예 여느 도시들과 달리 가지안텝 사람들은요, 국밥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쌀, 마늘, 버터, 고기, 그리고 고추를 넣어 만든 이 요리는요, 칼칼해서 한국 분들의 입맛에도 맞습니다. 튀르키예를 여행하다가 한식이 그리우시면 이 베이란을 드시면 좋습니다. 보통의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매운맛을 즐기지 않습니다.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가지안텝은 인근 시리아의 영향으로 많은 품종의 고추를 재배했고요. 다른 튀르키예 음식과 다르게 고추를 사용해서 음식을 좀 맵게, 칼칼하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트라브존, 카이세리, 아피온, 가지안텝이 튀르키예 대표적인 미식 도시인데요. 이런 미식 도시들의 음식 말고도 또 다른 음식들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스켄데르라는 케밥이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오스만 제국 시절 부르사라는 지역에서 이스켄데르 에펜디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케밥인데요. 얇게 썬 양고기에 야채와 빵, 요거트를 곁들이고 마지막엔 녹인 버터를 뿌리는 케밥입니다. 요거트가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아주 맛있는데요. 요거트? 우리 보통 요거트는 한국에서는 간식, 디저트로 먹죠. 근데 고기에 요거트를 먹는다? 좀 색다르다고 생각되시죠? 사실 튀르키예 요거트는요, 설탕을 넣지 않아서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트를 디저트로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 걸 튀르키예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합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요거트를 고기와 함께 먹는 일이 많습니다. 요거트를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이나 각종 채소와 함께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스프로 끓여 먹고, 요거트에 물을 타서 소금을 뿌려서 먹는 아이란이라고 하는 음료도 튀르키예 사람들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트에서는 요거트를 1kg, 5kg 단위로 파는데 사람들이 매일 요거트를 먹기 때문에 대체로 일주일이면 4인 가족이 5kg 정도는 다 먹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요거트는요, 튀르키예가 본산지라고 합니다. 요거트가 사실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본산지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거트라는 말의 어원이 튀르키예어 요울트에서 비롯됐고요. 이건 운고하다, 걸쭉해지다라는 요르막에서 파생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불가리아 요거트, 그리스 요거트, 그릭 요거트 이런 게 유명해서 불가리아나 그리스 두 나라가 요거트의 본산지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불가리아는요, 사실 튀르키예 전신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약 5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역시도 1453년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약 400년간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지금의 그리스나 불가리아가 요거트가 유명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전파해 준 거야, 우리가 원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튀르키예 음식들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빵과 함께 먹습니다. 우리는 주식이 쌀이듯이 튀르키예는 주식이 밀인데요. 어떤 사람이 입는 것과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연간 강수량이 400mm 정도,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습하고 물이 많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논농사가 발달해서 쌀을 주식으로 삼았죠. 하지만 강수량이 적고 땅과 물이 석회질로 되어 있는 유럽 지역은요, 밀농사를 주로 지어서 빵이 주식이 됐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도 주식이 빵인데요. 특히나 튀르키예는 코냐라는 지역에 우리나라 3분의 2 크기에 해당할 만큼 넓은 대평야지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소비의 90% 이상이 자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튀르키예도 쌀을 먹긴 먹습니다만 쌀 또한 빵의 반찬처럼 여겨져서 소금, 기름을 뿌려서 밥을 짓고요. 쌀을 푸딩으로 만들어 먹는, 디저트처럼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튀르키예어로 빵을 에크맥이라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에서 빵은 아주 중요해서 식사할 때만큼은 빵을 남기지 않고요.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빵값을 관리해서 물가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비싸져도 빵만큼은 적정 가격을 유지해서 배고픈 사람, 굶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거죠. 에크맥 아슬른다 아으진다. 사자 입에 빵이 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돈 벌어먹고 사는 건 쉽지 않다라는 말인데 이처럼 빵과 관련된 속담도 아주 많죠.
오스만 제국의 제빵사들은요, 가브리엘 대천사를 제빵의 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제빵 기술을 배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튀르키예 빵을 대표하는 게 바로 시밋입니다. 튀르키예 길거리, 빵집,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간식거리인데요. 시밋은 옛 사료에서도 기록을 찾을 만큼 오래됐습니다. 16세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시미트의 무게, 가격을 표준화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토너처럼 가운데가 뻥 뚫린 모양의 반죽 위에 참깨, 해바라기 씨, 양귀비 씨앗 같은 걸 뿌려서 오븐에 구워내면 쫄깃쫄깃 고소한 시밋이 완성되죠.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도 늘 아침마다 이 시밋을 먹었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의 이 시밋은요, 술탄이 병사들에게 하사하는 하사품이기도 했습니다. 이슬람의 단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고 난 후에 만찬에서 술탄이 병사들에게 이 시밋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역사 속 600년이 넘게 존재했던 이 시미트는요, 유일하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만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밀가루 비축량이 부족해서 시밋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왕의 빵이었지만 지금은 부유한이던 가난한이던 누구에게나 매우 좋은 간식거리가 된 시밋. 튀르키예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으니까 튀르키예 가신다면 꼭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튀르키예 하면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푸짐한 아침 식사인데요. 튀르키예만큼 아침 식사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영어로 아침 식사를 브렉퍼스트라고 합니다. 밤 기간에 단식을 깬다 라는 말인데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아침을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혹은 빵 한 조각, 혹은 시리얼 정도 먹고 끝내죠. 튀르키예어로 아침 식사를 카흐발트라고 합니다. 카흐의 알트, 커피의 아래, 커피 마시기 전에 하는 식사, 커피 타임 전에 먹는 식사라는 거죠. 튀르키예 아침 식사는요, 아주 푸짐합니다.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튀르키예어를 배우던 기숙사 시절,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사과나 바나나를 먹으니까 친구들이 그건 아침 식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카흐발트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튀르키예에 정형화된 카흐발트는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치즈, 오이, 토마토, 올리브, 잼, 그리고 빵, 이렇게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카이막이나 감자튀김, 튀르키예식 토마토 스튜인, 메네멘 같은 것들이 추가되기도 하죠. 튀르키예는 세계 5위권의 올리브 생산 국가입니다. 지중해나 에게해 지역에 가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올리브 나무들을 볼 수가 있죠. 산지의 신선하고 푸짐한 재료로 차려진 튀르키예식 아침 식사, 바로 지중해식 건강식단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주말이 되면 한 주를 평안하게 보낸 것을 신에게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카흐발트 시간을 갖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말이죠. 튀르키예는요,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마실거리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하면 유명한 나라들이 있죠. 이탈리아, 비엔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 우리는 커피의 원조가 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커피를 음료로 처음 만들어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바로 튀르키예 사람들이었습니다. 커피의 역사는 7세기경 칼디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동이 가축을 몰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어떤 붉은 열매를 딱 먹더니 막 흥분해서 날뛰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먹어봤더니 막 흥분되고 에너지가 넘치더랍니다. 그래서 당시 동네의 저명한 수도승에게 이 열매를 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초창기 커피는 이슬람의 수도사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의 소수 종파 시아파의 스피즘 교단의 수도승들이 잠 안 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도하는데 이 커피 열매가 너무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함께 퍼지기 시작을 했죠. 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커피는요, 수도사들을 통해 해협 건너 예멘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또 예멘에서 커피가 재배가 되면서 15세기, 17세기에는요, 예멘의 모카라는 항구를 통해서 커피가 수출됐다고 합니다. 이 모카 커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유래가 바로 이 모카 항구에서 온 커피라는 말인데요. 오스만 제국은 16세기부터 이 예멘을 지배하면서 커피를 받아들이게 되고 커피 씨 유출을 엄하게 단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의 문화를 오스만 제국이 주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요, 기존에 커피 열매를 먹던 것을 가루로 내어서 물에 타먹는 음료로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카흐베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튀르키예 이슬람 사원 주변에 카흐베하네라는 커피하우스, 즉 카페가 생겼는데요. 세계 최초의 카페가 1554년경 이스탄불에서 세워졌다는 오스만 연대기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커피는요, 알코올을 금지하는 이슬람 사회에서 아주 좋은 음료였죠. 때문에 카흐베하네에서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되자 오스만 제국의 무라트 4세는 커피를 금지시키고 카흐베하네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금지령이 어긴 이들을 처형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후 커피 금지령은요, 점차 느슨해져서 오스만 제국 병사들이 졸지 말라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은요, 허리춤에 커피가루를 넣는 주머니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서방 세계에 알려지자 처음 유럽 사람들은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시 지중해 최강국이던 오스만 제국 병사들이 전쟁하기 전에 다 커피를 한 잔 타마시고 각성해서 열심히 싸우니까 쟤는 이상한 거 먹는다 하면서 커피는 이교도가 먹는 악마의 음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600년대에 들어서 이슬람 상인들과 무역을 하던 베네치아인들에 의해서 유럽의 커피가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귀족들, 예술인들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이를 본 로마의 사제들은요, 저 음료, 악마의 음료를 금지시켜야 한다 하고 교황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8세는요, 그걸 받아들여서 커피를 금지하고 커피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 유혹에 못 이겨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셔봤는데요. 그 후로는 그 향이랑 맛에 매료돼서 이 훌륭한 음료를 이교도들이 먹게 하긴 아깝다. 내가 이 커피에 세례를 내리니 이 커피가 기독교의 음료가 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커피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커피는요,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럽 최초의 카페는 바로 베네치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커피 용어 중에 이탈리아어가 많죠. 카푸초, 카푸치노의 카푸초는요, 이탈리아어로 쫀쫀한 거품을 의미하고요. 라떼는 우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탈리아가 커피로서는 세계에서 유명해졌는데, 또 유럽에 유명한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비엔나 커피. 이것 또한 튀르키예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683년 비엔나를 침공했던 오스만 제국이 철수를 하면서 버린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였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병사들은요, 늘 이 커피를 보급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이 커피는 아주 중요한 보급품 중에 하나였죠. 전투에서 패배한 군인들이 그 커피를 비엔나에 두고 갔습니다. 그걸 본 프란치스책 쿨치스키라는 사람이 그 커피를 가지고 오스트리아 최초 커피 전문점을 만들었습니다. 비엔나에서 커피가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은 이 쌉쌀한 커피와 함께 뭘 같이 먹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바로 크루아상이라고 합니다.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 국기에 있는 초승달을 빵 모양으로 만든 거죠. 오스만 제국이 두고 간 커피와 그의 깃발 모양으로 만든 빵을 씹어 먹으면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한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오스트리아의 크루아상이 유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제 여제 막내딸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을 갈 때 이 빵을 가져가 크루아상이 프랑스에도 전해졌죠. 이렇게 이탈리아와 비엔나의 커피가 유명하지만 사실 이들에게 커피를 전파한 건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커피는요, 단순히 음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커피 한 잔이 40년을 기억하는 우정을 만든다라는 튀르키예 속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커피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속담인데요. 그렇게 이 튀르키예 커피 문화는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튀르키예식 커피는 좀 특이합니다. 체즈베라고 하는 손잡이가 달린 용기에 커피 가루와 물을 넣고 같이 끓이는데요. 이렇게 끓인 커피를 잔에 따르고 나면 가루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위에 있는 커피를 마시죠. 그리고 그 남은 가루로는 커피점을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중심지인 탁심 곳곳에 커피 점집이 있으니까 튀르키예에 가서 재미삼아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점도 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혼인 문화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커피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연애 결혼이 아닌 중매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중매쟁이와 신랑이 될 남성, 그리고 그 가족들이 여성의 집을 방문을 하면
맞선 상대인 여성은요, 부엌 문을 열고 커피를 끓여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커피를 끓이는 동안 그 남성과 가족들은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 그 여인의 행실과 성격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차분한지, 덜렁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커피 맛을 보는 거죠. 그녀가 끓인 커피 맛이 어떤지. 우리에게 그 집 음식 맛을 보려면 장맛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튀르키예에서는요, 그 집의 음식 맛, 손맛을 보려면 맛있는 튀르키예 커피 맛을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끓여야 결혼을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커피 맛을 보는 거죠. 중매혼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가 되는 여성과 남성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커피에 다른 음료를 섞는다거나 커피가 아닌 다른 걸 내온다거나 혹은 커피에 소금, 후추를 타서 내면 거절의 의미였죠. 하지만 남성은요, 만약에 그 소금을 탔다 혹은 다른 음료다, 그것도 원샷을 하면 당신이 내가 안 좋아도 나는 당신을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연애 결혼이 성행하는 시기에도 이 커피 문화는요, 하나의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견례 때 튀르키예식 커피를 끓여내는 거죠. 제 친구는요, 형부가 처음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언니가 탄 커피에 몰래 소금을 쏟아서 형부를 골탕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튀르키예인들의 삶에 밀접한 문화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유명한 음료가 또 있습니다. 바로 홍차인데요. 홍차는 세계 차 소비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흔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게 바로 홍차죠. 홍차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세요? 영국, 중국, 인도? 하지만 1인당 홍차 소비량 세계 1위는요, 바로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홍차는 차이라고 불리우면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하루에 6잔에서 10잔 이상의 홍차를 물처럼 마시는데요. 하루에 10잔 이상 차이를 마시지 않으면 튀르키예 사람이 아니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튀르키예 홍차 문화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스만 제국이 커피를 생산하는 예멘 지역에 대한 실권을 잃은 이후에 커피를 비싼 값에 수입해야 되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차 문화, 차이 문화를 장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초대 대통령 아타투르크는요, 리제 지역에서 처음으로 홍차잎 재배에 성공했고 현재는 튀르키예는 세계 5위의 홍차 재배 국가가 됐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이 홍차는요, 차의 단륵이라고 하는 2단 주전자에 아래층은 물을 끓이고 위층은 홍차잎을 넣고 끓여서 우린 진한 홍차에 1단의 물을 섞어서 내는데요. 홍차는 계속 우리면 탄닌 성분 때문에 떫어지기 때문에 그 떫은 맛을 줄이기 위해 설탕을 가득 타먹습니다. 허리가 잘록하고 작은 차이잔에 차이를 넣고 설탕을 잔뜩 타죠. 이 차이는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차이인데요. 손님이 잔의 차이가 떨어지면 그걸 푸대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은 손님의 차이잔을 계속 살피면서 잔을 끊임없이 따라주죠. 손님 또한 최소 3잔은 마시는 게 예의입니다. 또 따라주는 차를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차이를 마시고 싶지 않다 싶으면 차이잔 위에 차 스푼을 거꾸로 올려놓는 거죠. 인간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면 튀르키예인의 몸은 70%가 차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튀르키예 사람들은 홍차를 즐깁니다. 튀르키예에 가면 차이를 마시지 않고는 튀르키예 여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의 삶에 너무도 밀접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조차도 하루에 1잔 이상씩은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차입니다. 이런 차이와 커피는요, 달달한 디저트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타틀르예, 타틀르쇼일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달콤한 것을 먹으면서 달콤한 말을 하자라는 튀르키예 속담인데요. 달콤한 걸 먹으면서 즐겁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죠. 튀르키예는 그만큼 디저트에도 진심입니다. 맛있는 디저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로쿰입니다. 로쿰은요, 영어로 터키쉬 딜라이트라고 합니다. 아주 달달해서 튀르키예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주인공 에드워드가 하얀 마녀가 주는 로쿰을 받아먹고 형제들을 마녀에게 데려오기도 합니다. 로쿰은 녹말, 물, 설탕, 레몬즙 같은 것들을 넣어서 만드는데 식감이 젤리처럼 쫀득쫀득하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일반적인 젤라틴 같은 것들은 넣지 않고 만듭니다.
로쿰은 역사가 깊어서 15세기경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쿰은 유럽에도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명품 교역품으로 아주 값비싸게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7세기에 오스만 제국의 태후 효셈 술탄은요, 자신의 손자를 독이 든 로쿰으로 암살하려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18세기에 이스탄불에 로쿰집을 차린 알리 하즈베키르라는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로쿰을 더 쫀득하게 만들어서 이걸 술탄에게 진상했고요. 이것에 감탄한 마흐무드 2세 술탄은요, 그에게 훈장을 내리기도 하고 또 황실 로쿰 요리사라는 관직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게가 브랜드가 되어서 튀르키예 곳곳에 있으니까 로쿰은 꼭 그 집 걸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깊은 역사를 가진 로쿰은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홍차와 함께 친구가 오면 내어주는 중요한 디저트입니다. 개암나무과의 견과류인 헤이즐넛은요, 튀르키예 수입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흑해 지역에 무려 3,500년 전부터 재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전 세계 헤이즐넛 생산량의 75%를 담당하고 있고 100개 이상의 나라에 헤이즐넛을 수출해서 연간 조 단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헤이즐넛은 초콜릿이나 커피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초콜릿으로 유명한 허쉬, 페레리 로쉐 같은 브랜드들도 모두 튀르키예산 헤이즐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점이 그해 한 해의 튀르키예 헤이즐넛 농사량에 따라서 그해 초콜릿 가격의 원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튀르키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바로 아이스크림. 튀르키예 아이스크림은요, 돈두르마라고 합니다. 돌두루마. 얼린 것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유명 개그맨이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장수를 흉내내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이 돈두르마는요,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장수들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쫀득한지 튀르키예에서는 돈두르마 시합도 열리는데요. 돈두르마로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에 붙여서 들어 올릴 만큼의 쫀득함. 이 쫀득함의 비결은요, 바로 난초뿌리입니다. 살레엡이라고 하는 야생 난초의 뿌리를 넣어서 만드는데요. 전통적으로 튀르키예 사람들이 난초뿌리 가루를 우유와 함께 끓여서 살레엡이라는 겨울철 음료를 마시는데 이걸 얼린 게 돈두르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오스만 제국 시절 라마슈 지역의 한 고위 관리가 자기 고향의 난초 뿌리를 가지고 따뜻한 우유에 타서 감기 걸린 술탄에게 진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탄이 너무 바빴고요. 추운 겨울 이 살렙은 차갑게 식어버리죠. 그래서 이 살렙을 맛본 술탄은요, 그 맛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 하면서 꽁꽁 살렙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통 돈두르마는 염소젖으로 만드는데요. 카라만 마라슈라는 지역이 가장 유명합니다. 겨울에 가시게 되면 살렙이라는 차를, 여름에 가시게 되면 돈두르마를 꼭 드셔보세요. 튀르키예는 땅이 아주 넓습니다. 대부분 건조하고 토양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잡초, 잡풀이 잘 자라지 않으니까 병충해에 강해서 농사 짓기도 좋고 따로 약을 치지 않아도 돼서 유기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이 많은데요. 감자, 토마토, 오이, 그리고 석류, 체리, 사과, 멜론,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이 아주 저렴합니다. 바로 짜내는 석류 주스를 1~2달러면 먹을 수 있기도 하죠. 연간 3천만 톤가량의 과일이 생산되고요. 그중 10%가 과일 주스 산업에 사용됩니다. 튀르키예는 2023년 과일 주스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튀르키예산 과일 주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과일주스뿐만이 아니라 건과일도 수출하고 있는데요. 살구와 무화과, 포도, 오디 같은 것들을 건조해서 수출하고 연간 그 수출액이 16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건살구의 70%가 튀르키예산이라고 하죠. 튀르키예는 동쪽으로는 작물을 경작하기 어려운 중동지방, 북쪽으로는 척박한 러시아 등을 맞대고 있어서 인근 국가들의 아주 좋은 농수산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유명한 먹거리와 미식 도시들, 그리고 마실 음료, 디저트, 과일까지 튀르키예 유명한 먹거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것들 말고도 튀르키예는 아주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미식 국가 튀르키예에 가서 이 음식들을 꼭 모두 드셔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